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는 특별하게 현재 우리 현 정부의 과제로서 등장했었습니다만 미완의 개혁으로 아직은 완성이 안 된 지방 분권 개헌, 특히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겠는데, 이 가운데서 양원제 문제에 대한 도입에 관한 문제를 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사회를 보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을 맡고 있는 명지대 임승민 교수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전문가 발제분하고 패널 토론자들은 이미 앞서 순서 때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패널 토론자들 직접 하실 때 그때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곧장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님께서 먼저 발제가 있으시겠습니다. 한 20분에서 한 2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헌법 질서가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 중에서 한 분, 우리가 삼권 분립의 아버지라고 하는 몽테스큐에의 로마 성세론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는 기원전 한 700~800년 전에 자그마한 도시국가로 출발한 나라인데 세계 역사에 아주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장대한 나라로 성장을 했다가 또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몽테스큐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정치 체제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변하면서 로마는 번영의 길로 들어섰고,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이 시저 옥타비아누스로 이어지는 황제정이 시작되면서 로마는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망하게 됐다. 근데 이런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현대 연구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에스머글로와 로빈슨인데요. 이분들은 15년 동안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에스머글로는 MIT 교수고 로빈슨은 하버드대 교수인데 지금 시카고대 교수로 갔습니다. 이 두 분이 15년간 계량 분석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규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결론은 뭐냐? 번영하는 나라는 포용적인 정치 제도를 갖고 있더라. 쇠퇴하고 망하는 나라는 착취적인 제도를 갖고 있다.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례로 들은 게 바로 남북한입니다. 남한과 북한, 문화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다른 모든 것이 똑같은데 결정적으로 정치 체제가 몇십 년 다르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발전의 격차가 나더라.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폴리비우스, 그 이후에 많은 사상가들 또 연구자들이 오늘날에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공개된 비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하면 정책 성과에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텔스만 연구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확인이 됐고요.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에 OECD
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국가 포용성 지수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 포용성 수준과 이 정책 성과 간에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그 국가 포용성 수준을 저희들이 계량적으로 측정해 봤는데 36개 OECD 국가 중에서 스위스와 노르딕 국가 그리고 독일 등이 주로 강한 민주주의, 포용성이 아주 높은 국가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이거는 민주국가인데 포용성은 낮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31위로 포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한국이 지금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이런 포용성 수준이 낮은 것과도 정치 시스템의 문제에 크게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 이제는 민주국가가 됐으니까 안전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7년 엄동설안의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촛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때 전 기무사령관이 주동이 돼서 촛불 시위대를 계엄령 선포 후에 무력 진압하는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수사가 더 이상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미얀마를 보고 홍콩도 보고 또 이번에 아프간의 탈레반도 봅니다만은 이 민주주의가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은 사이에 자칫하면 무너질 수도 있다. 여기 그 벤자민 알 바버 강한 민주주의의 저자인데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살아있는 동안 자유를 지키려고 분투할 때만 자유롭게 죽을 수 있다.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느 수준이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용성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이 정치 제도의 수준을 보니까 31이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한국이 정당들 간의 극한적인 이 이전 투구,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정당 정글 정치라고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또 정치적으로 의견이 극단적으로 치닫습니다. 사실은 대선 또 기간 동안에 나오는 공약을 보면 비슷한데 이 정치적으로 입장을 얘기할 때는 아주 극단적인 이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면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또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사법이 주인 노릇을 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또 사법이 정치화하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정치를 구경하다가 정치인을 욕하고 또 분노에 차면은 거리에서 이 시위하는, 우리나라가 시위가 아주 계속되는 중요한 이유가 이런 저품질 민주주의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치 불신, 국정 불안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다수 사회 지표상으로 OECD 국가의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경용 이사장님은 특별히 2020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한국이 정체 내지는 하강의 국면을 보이고 있다,
2020년 피크 코리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위기적인 현상이 출산율 저하 등등을 통해서 경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적 위기가 엄습해 왔습니다. 기후변화, 환경 붕괴, 팬데믹, 자원 고갈, 불평등 심화, 권위주의적인 지배의 세계적인 확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민주주의 제도는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집권하는 현상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일찍이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 연방국가에서는 중앙 집권화 현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 쉽지만 실제 미국에서도 이런 중앙 집권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소위 머신 정치, 기계 정치라고 하죠. 그리고 보스들이 지배하는 이런 현상이 빚어져서 이런 직접 민주제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진보 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대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앙 집권화는 특별히 이 딜론스 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또 연방 대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서 집권화가 이루어졌고 특별히 이 미국의 연방 지출이 정부 총 지출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공황 시작할 때 1929년에 30%였는데 2019년에 55%로 이렇게 공중 뛰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제왕적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 제왕적 대통령제 논의가 시작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 한국에 그동안 이 지방자치 분권을 전담하는 대통령위원회가 활동해 왔지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앙 집권화 현상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주도의 특별자치를 실시하면서 시군자치를 폐지해 여기 있습니다. 또 시도세 중에 가장 중요한 취득세의 절반을 감축하면서 지방정부의 시도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시도 자치를 없애자, 또 단체장 직선제로 전환하자 하는 이야기가 요즘은 없습니다만 한동안 계속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도라는 측면에서 봐도 1992년도에 한 70%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49%로 이렇게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올해 급락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방이 중앙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화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위스의 경우에는 이런 중앙 집권화가 예방이 됐습니다. 그걸 분석해 보니까 그 원인은 직접 민주제가 이 중앙 집권화를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민주주의의 수준이 아주 대단히 높은 이 스위스와 노르딕 국가가 얼마나 이 탁월한 정책 성과를 보이는가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계 행복지수, 부패인식지수, 사회진보지수 등에서 세계 정상을 차지하고요. 정부 신뢰도는 스위스가 85%로 1위입니다. OECD 평균의 거의 2배가 되고요. 노르딕 국가가 한 63%로 뛰어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GDP는 스위스가 8만 4천 불이고 노르딕이 한 6만 1천 불인데 우리 한국은 한 3만 2천 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국가 부채율은 한 40% 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실업률은 스위스가 2.9%, 노르딕은 5.2%. 그리고 빈곤율로 볼 때 세계 최하위. 자, 이런 여러 지표를 보면 스위스와 노르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라가 참 세계 선두를 달리는 부러운 나라가 됐는가. 그것은 강한 민주주의, 포용적인 헌법 질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위스와 노르딕 국가의 이런 강한 민주주의가 그 나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에도 일반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연구가 있습니다. 이 지방분권 연구, 단일 주제로는 가장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이 지방분권 연구를 보면 지방분권과 민주주의가 적절히 결합되면은 민주적 효율성을 향상하고 정책 혁신과 정책 실험을 고무하고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정부 신뢰와 정책 만족도 제고 국민 통합을 촉진한다 하는 것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왔습니다. 여러분, 하브이제가 이 다수결 민주주의보다도 또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또 대의민주제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적절히 직접민주제를 활용함으로써 아주 높은 이런 정책 성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도 많은 경험적 연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헌법 질서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조직하는 두 가지 헌법 질서가 있는데 하나는 제국의 질서다. 또 하나는 공화국의 질서라고 보는데 이 제국의 질서는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특징이 있는데 반해서 공화국 질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하는 겁니다. 제국 질서는 감시와 통제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정복을 통해서 헌법 질서를 강요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반해서 공화국 질서는 자유와 자유를 존중하고 협약에 의한 헌법 질서를 지향한다. 그래서 제국 질서는 지배 권력을 특징으로 한다면 공화국 질서는 공유 권력을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결국에 제국의 질서는 피라미드 위계 질서를 헌법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반해서 공화국 질서는 포용적 결사의 이런 질서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틀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을 헌법 질서라는 측면에서 한번 줄을 세워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권위주의 국가 체제는 사실은 세계 200개 국가 중에 대다수가 권위주의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여기 그려놨습니다만은 여러분 정점에 국가 지배자가 있고 자, 쭉 그 관료 또는 당 시스템을 통해서 하향적으로 이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제가 선거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그렸고 이걸 특히 빈약한 민주주의와 강한 민주주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한 지표를 가지고 줄을 세워보니까 노르딕 국가하고 스위스 그리고 독일은 강한 민주주의로 포함시킬 수가 있다. 특히 OECD 36개 국가 중에 한 10개 국가가 강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빈약한 민주주의는 미국, 영국, 다른 선진국가들 그리고 우리 한국은 가장 밑바닥에 31위로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개혁은
빈약한 민주주의에서 강한 민주주의로 나가는 이런 헌법개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국의 질서는 루시퍼 효과라고 스탠포드의 모의 교도소 실험을 한 그 짐바르도 교수가 한 건데요. 수감자와 교도관을 임의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역할을 맡겼더니 엄청난 굴종과 폭력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저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라크의 아부그라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순박한 미군이 포로 학대를 저렇게 하는 겁니다. 악해서 저런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순박한 젊은인데 이 포로 수용소라고 하는 특별한 심한 권력 격차 상황에 들어가면 저런 역할을 한다. 자, 이것을 그 밑에 예루살렘의 아이만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에서 아이만 재판을 하는 걸 보고서 이게 상황의 힘이 악을 만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악의 평범성이라고 잘 알려진 개념이죠. 아이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이만도 사실은 이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의 주범이었지만 그 개인적으로 보면 평범하고 충직한 가장이었다. 자, 공화국 질서가 갖는 결정적인 중요한 장점은 뭐냐 하면은 이 시민의 자유정신을 고양시키고 이것이 애향심과 애국심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거를 헌법 애국심이라고 전문가들은 부릅니다. 시간 관계상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한 분들은 제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행 87년 헌법을 왜 개정하자고 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87년 헌법은 독재 청산과 대의민주주의를 부활한 이런 공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승자 독식 다수제. 두 번째는 과잉 중앙 집권제. 세 번째는 엘리트 지배 대의제입니다. 승자 독식 다수제는 이전 투구의 권력 투쟁을 야기하고 과잉 중앙 집권제는 타율과 의존에 길든 지방을 만들어냈습니다. 엘리트 지배 대의민주제는 정치를 구경하는 국민들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빈약한 민주주의가 빚어졌고 정당 정글 정치, 대결 정치가 우리 한국의 정치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헌법개혁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승자 독식 다수제를 다수와 소수가 권력을 공유하는 소수보호 비례제 쪽으로 가야 된다. 과잉 중앙 집권제를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연방적 지방 분권제로 바꿔야 된다. 엘리트 지배 대의제를 엘리트와 시민이 권력을 공유하는 필요할 때에는 시민들이 교정하고 결정권을 행사하는 이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헌법개혁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중요한 과제만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수, 소수 권력 공유제는 소수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대통령을 뽑더라도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의원들의 이 의원내각제 쪽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둘째는 하원의 비례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비례성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하자.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은 저는 특별히 재정 연방주의의 정신을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재정적인 권한을 주면서 책임도 강화하는 이걸 말씀드립니다. 특히 세입분권, 그중에서도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정부가 조례만 정할 수 있는데 이 국가법에 상응하는 일정 영역에서는 자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정부도 에게도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엘리트 시민 권력 공유제는 이 헌법과 법률에 국민 발안제를 도입해야 된다. 사실은 작년에 총선 때에 헌법 국민 발안제가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해서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제1야당이 불참하는 바람에 성사가 안 됐습니다. 국민 투표제도 제대로 도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방의 이 주민 발안제, 주민 투표제, 또 풀뿌리 자치, 이것도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양원제 얘기를 제가 좀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자유당 정부에 의해서 양원제 발췌 개헌안이 1952년에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지내다가 4.19 혁명 후에 민주당 정부에 의해서 양원제가 시행돼서 9개월 동안 양원제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선거구 직선 민의원이 이제 하원으로 존재했고, 특별시와 도를 대선거구로 직선 참의원으로 뽑아서 9개월 동안 운영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61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양원제가 중단되고 62년도에 단원제 개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양원제의 중단은 사실상 군사정부의 유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원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대단히 이상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G7 국가는 모두 양원제 국가입니다. 그리고 GDP 15위 국가 중에 단원제 국가는 오직 중국과 한국뿐입니다. 근데 중국에는 정치협상회의라는 게 있어서 유사상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우리 15위 국가 중에 한국만이 없다. 자, 그 다음에 G20 국가 중에 역시 중국과 터키, 한국만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EU 의장 국가는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스위스가 사실상의 G20 국가입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 터키, 한국만이 없다. 인구 1,200만 명 이상 OECD 국가 중에서도 단원제 국가는 오직 터키와 한국이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터키는 우리 한국보다 더 지역 갈등, 종교 갈등이 갈등 지수가 대단히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근데 양원제를 택할 거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 요소는 이 인구 규모와 GDP 규모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상원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대표형 상원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상원을 만들려면 적어도 미국이 상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상원 제도의 정당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대표성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이
이제 강력한 중앙 집권 시스템을 갖는 국민국가로 출범하려고 할 때 작은 주들과 큰 주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작은 주들은 입법권을 똑같이 나눠 갖자라고 했고 큰 주들은 인구 비례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통합이 무산될 뻔했습니다. 이때 코네티컷주에서 양원제 타협안을 내놨고 이것이 미국의 탄생을 가져왔고 미국이 하나의 국민으로서 오늘날 230년 만에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강대국이 되는 기초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이 지역 정서를 갖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인간이 갖는 자연스러운 인간 정서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역 정서가 지역주의 나아가서는 지역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주고 국민 분열이나 지역 분리운동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제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를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만들지 않고 지역감정, 이건 나쁜 거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갈아치우면 된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정치적 존재로서 지금까지 축적해온 지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지역의 참여를, 특히 입법 과정에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지역대표형 상원의 근본적인 논거가 된다. 더불어서 이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해주는 측면뿐만 아니라 상원은 이 하원의 격정이 지배하는 하원을 입법기관으로서 숙고의 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의사결정의 품질, 입법 품질을 높이는 또 국민 통합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걸 조금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정리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승자독식 대결 정치를 해결하려면 상원이 필요하다. 지방 분권 개혁, 지적 균형 발전, 지역 갈등 해결, 또 국회 신뢰와 위상을 확보하는 데에도 필요하고 국민 통합과 앞으로 북한의 민주적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지역대표형 상원을 연구하면서 도달한 저의 생각을 여기 적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헌법 규정에는 핵심 내용만 수록하고 나머지는 법률에 위임한다. 근데 이때 중요한 사항은 헌법에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법률은 국회의원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을 국회의원들에게 맡기게 되면 제도가 겉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원의원을 50명 증원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리고 선거 제도는 하원과 상원의원의 선거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많은 연구자들의 결론입니다. 똑같은 제도를 하면 상원이 하원의 판박이가 돼가지고 복사판이 되면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기도 4년으로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처럼.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원은 좀 임기를 길게 해야 된다. 저는 좀 독특하게 한 8년 정도로 길게 잡고 이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구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서 공익을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상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구분은 현행 17개 시도 지역을 하는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바람직하게는 저는 한 11개 지역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별첨에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지역별로 의석을 배정할 때 예를 들면 17개 지역에 3명씩 상원의원을 배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라면 다른 지역은 3명,
그리고 100만 이하 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한 2명 정도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 같고요. 권한도 너무 약하게 해서 안 됩니다. 적절하게 강력한 권한을 줘야 된다. 그래서 외교, 국방, 통일,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배타적인 거부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의회 법안 발의권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당 관계는 정당 소속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상원 연구를 통해서 제가 얻은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당직과 내각 참여를 적어도 상원 의원에게 제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같습니다. 양원 간 이견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신설 경비는 의원 보좌 인력을 한 6명 정도로만 제한하면 상당한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추진 일정은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고 당선된 이후에 전문가위원회 개헌안을 작성하고 국민주권 개헌 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국회가 의결하고 2024년 총선 때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헌법이 개정이 되면 2026년에 상원 의원을 지방선거 때 같이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은 그 세 분의 전문가분들의 패널로 모셨으니까 그 원래 질문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한 2가지 질문을 좀 구분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헌법 개정이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은 양원제의 의미, 그 다음에 그 양원제 뭐 찬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헌법 개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그 전 경사연 그 이사장님도 하셨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도 하셨던 성경률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슈가 왜 개헌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1987년에 개헌이 있었는데 새로운 어떤 그 헌법 질서를 만드는 분들이 애를 썼습니다만은 매우 세밀한 좀 고민이 부족했다. 크게 보면 저는 이제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하는 그 논쟁이 워낙 많아서 제가 오늘 어느 한쪽으로 뭐 이렇게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일반적으로 정치학이나 이 사회과학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와 내각제를 채택할 경우에 그 사회에 존재하는 정치 갈등 또 사회 경제적 갈등이 더 악화되느냐 좀 이게 순화되느냐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사회과학의 종합적인 결론은 대통령제가 양당제하고 소선거구제 이런 것들하고 결합이 될 경우에 이거는 그 정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또 사회 경제적인 갈등도 사회적 대화나 타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갈등을 증폭시키고 악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 나온 결론이고요. 대신에 이제 내각제는 내각제하고 이 비례대표제 의회의 어떤 비례성을 높이는 여러 그 장치들하고 결합이 될 때 이는 이제 다당제하고 결합이 되고 다당제 상태에서 정권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정권을 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정당들하고 연합 정치를 그러니까 연합 정부를 위해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 내각제하고 다당제는 이게 잘못하면 정치 불안정으로 갈 수도 있는데 현실의 그 내각제를 보면은 끊임없이 대화, 토론, 합의, 연합 이게 지금 일상화되어 있어서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 단독 집권은 되게 드물고 연립정부, 연합정부가 이제 나오고 이 과정에서 대화 타협이 일상화되는 이게 정치 갈등도 줄이고 사회 경제적 갈등도 줄인다. 그렇게 그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 우리가 개헌할 때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저는 좀 풍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또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것은 헌법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데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이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어떤 그 기본 룰을 정하는 것인데 민주주의도 매우 수준 낮게 규정이 되어 있고 시장 경제에 대한 것도 그 수준이 낮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안성 원장님께서 민주주의가 뭐 대결이고 무슨 성자 독식 다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비례성을 좀 더 보장을 해야 되는데 한 표라도 더 이기면 국회의원 당선되고 그 한 표 적은 사람은 떨어져 버리고 그걸 다 전국을 다 집계하면은 50%도 안 되는 한 30% 가지고도 일당이 돼 버리고 이런 대단히 큰 모순은 반드시 저는 앞으로 그 비례성을 확대해서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의 권력에 의한 정치의 독점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을 잘 대표하라고 그런 이 대표자를 뽑았는데 그 대표자들이 일반 국민들하고 대화하고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기보다는 경제 권력하고 잘 조직화된 이익 집단들하고 주로 대화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것도 다 우리 안성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직접 민주주의를 적절히 여러 경로로 이거를 허용해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그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오늘 주제가 이제 중앙집권 구조. 저는 지난 한 3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 87년 개헌에서 가장 제대로 보지 못한 문제가 이게 결국은 중앙집권에는 권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했지만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과 무슨 등등 할 수 있는 일이 아까 딜런스 룰이라 했습니까? 법률의 규정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자치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무슨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치권을 더 확대해야 되고 중앙과 지방의 지금은 대개 권한, 예산, 인력 등등의 이 비율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저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8대2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권한부터 예산, 인력, 기구 등등에 대한 거를 이론적으로 좋기는 5대5까지 가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좋지만은 5대5로 만들기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는 최대한 노력해서 6대4 정도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개헌할 때 그런 조항을 설치하고 자치분권운동, 기능보증운동을 통해서 적어도 지방이 자치권을 40% 정도는 확보하고 세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기구나 인력을 활용할 때 저는 그 정도 돼야 이게 지방이 제대로 자치한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고민해보자. 헌법 내용에, 개헌 내용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 삼선도 하셨고 또 국회의원도 하셨고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헌법 개헌이 왜 필요하신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 분권 개헌이 두 가지 측면에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신중앙 집권화 경향이 점점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것을 타파해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갈수록 수도권 공학으로 계속 치닫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지방 분권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중앙 집권화가 강화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데 지금의 오늘 지방자치를 면밀히 보면은 자치단체 장만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것 이외에 자치단체 행정은 갈수록 중앙 의존도, 중앙에 의존해 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지금 현재 그 자치단체의 행정을 보면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전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조 사업이 전부 다 개별 보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포괄 보조가 아니고 거기에 전부 다 모든 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고 공모 사업이 계속 강화가 돼서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지방은 영혼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창의력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중앙의 충직한 시녀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수도권 공학으로 계속 고공행진한다고 보는 건데 초대 때 제1대 국회 때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전체 100 중에서 19.5%였습니다. 19.5 대 비수도권이 80.5 이렇게 됐었는데 21대 국회는 비례대표가 서울 분들이 다 차지한다고 볼 때 비례까지 계산하면은 56이 수도권이고 44가 비수도권이다. 이렇게 완전히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구에 의해서 그 국회 단원제 국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울 강남구는 국회의원이 3명입니다. 강원도 철원구는 국회의원이 5분의 1명입니다. 5개 군이 1명의 국회를 뽑고 있습니다. 15대 1이다 이런 개념인데 행정 내용으로 보면은 서울 강남구의 행정보다는 철원군의 행정이 훨씬 더 범위가 많습니다. 수해 복구, 하천 관리, 산불, 멧돼지 관리, AI 구제역, 도로, 농작물, 홍수, 설해, 철도,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 이래갖고 아마 행정 범위로 보면은 서울 강남구의 행정보다도 철원군 행정이 15배 이상 많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 단원제는 너무나 인구 중심만으로 돼 있어서 균형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또 지방 분권에도 크게 저해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 지역 대표형 그 상원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해식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 분권 개헌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양원제 개헌, 지역 대표용 상원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향을 잘 설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가 이 헌법 개정과 관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헌법이 왜 개정돼야 되느냐? 우리가 9차 개헌을 그 87년도에 6월 항쟁에 의해서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결국 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직선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그런 과정에서 헌법 개정은 당연히 이제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 민중의 요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9차 헌법 개정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세밀한 그런 고민을 하지를 못했고 단지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치 제도만 일부 수정하는 그런 정도의 개헌에 그쳤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싶고 다시 한번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결국 그 촛불혁명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초까지 있었던 그 촛불혁명에서 국민들의 그런 그 요구 이런 것에 의해서 역시 헌법 개정의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회도 87년 이후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 개정 특위를 여야가 다 참여한 가운데 만들었고 또 대통령도 독자적으로 헌법 개정안을 내는 그런 결과로까지 이어졌는데
아쉽게도 국회는 안을 내지 못했고 대통령 안은 국회가 반대해서 좌절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권력 재편기를 맞아서 다시 헌법 개정 논의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제 그 국회의장 자문하는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에서도 헌법 개정을 제안을 하기도 했고 또 오늘 토론회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시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헌법 개정 관련해 우리 이시종 지사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만 자치 분권형 개헌과 관련해서 조금 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 117조, 118조는 우리가 30년 됐다, 34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재헌헌법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약간 토시만 좀 바뀌었지 본질적으로는 이 두 개 조항이 똑같고 그래서 정부 수립 이후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하는데 다 법률에서 정하고 알아서 한다. 이런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1948년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듬해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규율을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를 하려면 결국 헌법에 지방자치의 3대 조직권, 재정권, 입법권, 특히 11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지난 2018년도 3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했듯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률과 그리고 이 지방의 조례가 어떤 면에서는 좀 등치될 수 있는 법률은 아니겠습니다만 시행령 적어도 부처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리고 예규훈령 그런 것들과 등치되거나 혹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야 되고 재정권 지방세 조례주의를 통해서 지방이 이 입법권을 가지고 세목을 설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재정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충성의 원리 지금 보충성의 원리는 지방자치법에도 이번에 전부 개정할 때 가져왔지만은 사실은 그 지방분권 특별법에 규정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원칙만 해 놓은 것이지 실현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충성의 원리를 헌법에 넣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기초에서 하고 기초가 하기 어려운 것은 광역이 하고 광역이 하기 어려운 것은 국가가 하는 이런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주민 주권에 의한 자치의 원리와 혹은 보충성 또 포괄성의 원리에 의한 분권의 원리를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그래야지 자치다운 자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 근거 물론 헌법적 근거와 그리고 법률적 근거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면은 헌법 개정을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된 것을 헌법 개정 논의를 한다 그러면은 안 할 수는 없지만은 또 하게 되면은 결국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또 무산될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적어도 이걸 좀 발상을 전환을 해서 자치분권형 개헌을 제안을 하고 그것만 일단 통과를 시키고 난 이후에 권력 구조 개편 문제를 이후에 다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원제의 역사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일본의 그 1888년에 명치헌법 만들면서 260개 번에 대한 그 패번 치환하면서
그 참의원을 도입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 다 국가 형성기에 지역에 대한 권력에 대한 인정하지 않으면은 국가 통합이 안 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앞으로 양원제를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방의 권력을 그렇게까지 인정을 해야만 할 정도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가 좀 문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해식 의원님 말씀대로 먼저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하고 지방의 권력이 상당한 부분이 됐을 때 양원제를 도입한다라든가 하는 것도 또 절차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원제하고 지방 분권형 개헌하고 여러 가지 권력 구조의 재편이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뒤섞여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분리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성경용 이사장님, 그 아까 말씀 조금 짧으셨는데 요거는 이제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양원제 문제는. 그래서 간략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 사회자가 정리하신 것처럼 논리적으로는 두 가지 과제를 구분할 수 있는데 개헌을 뭐 이렇게 자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음에 이제 개헌의 기회가 이렇게 오면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자치분권이라는 보편적 어떤 과제가 있는데 지금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관계, 물론 또 지역에 대도시가 있는 곳과 또 다른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그런 불균형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이시종 그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지금 국회의 국회의원 비율이 수도권이 지금 56대 44를 압도하는 이런 상황으로 돼 있고 이거는 순식간에 이보다 훨씬 더 올라갑니다. 지금 그 여러 인구학자들이 지금 예측하기를 우리 출산율이 지금 0.84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전체 인구수가 줄어들고 또 그 인구가 이동해서 수도권으로 더 대거 이렇게 몰려오기 때문에 이 지금 비율은 앞으로 이제 60대 40 무슨 70대 30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아까 안성호 원장님이 미국이 그 연방 체계를 만들 때 주들의 크기가 다 다르고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약한 주들은 주가 크기가 크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다 지배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미국이 이 건국할 때의 그 기본적인 고민. 그래서 양원제를 도입해서 저는 양원제 중에서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우리처럼 지역 간의 격차가 이제 심한 경우에 가장 좋은 모델은 미국처럼 한 주에 크건 작건 2명씩 동등하게 대표권을 줘서 상원을 구성하는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이거를 늦춰서는 큰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제 상당 기간 개헌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라고 할 때 저는 국회 내에 준상원 이거는 이제 법률을 통해서 준상원은 이제 제가 이름 붙이기로는 분권균형발전원 혹은 분권균형원이 돼도 좋고요. 이런 이름의 준상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간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것을 어쨌든 책임지고 제도 개혁을 하고 또 정책을 도입해서 그거를 시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권한을 주는 저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만약 그게 여의치 못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부총리급 기관을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 제가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했는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위원회에 특별한 어떤 힘을 실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등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정부가 다 무시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행정위원회 방안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행정위원회 일반위원회 가지고 택도 없다. 이거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지는 총리급, 부총리급 기관으로 이거를 대통령 직속을 하든지 아니면은 국회의 준상원을 우리가 이거를 제도화해서 개헌이 될 때까지 저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이 무섭게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금 지방은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올 때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이야기한들 그게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특별한 노력, 정말 대담한 어떤 이 계획을 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세 분에게 그 시간이 없어서 1, 2분 정도씩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원제가 필요한 거에 관해서 현재 그 국회가 단원제인데 현재 지방을 보호할 보루가 우리나라 국회에는 없습니다. 현재 단원제 국회는 어차피 중앙정부 업무를 지도 감독하다 보니까 중앙정부 편일 수밖에 없고 또 이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현재 단원제 국회에는 지방을 보호할 보루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보루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 보루가 상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제 상원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익과 국가 안정 또는 갈등 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그 필요하다. 아까 안성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의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원에 가서 그것이 탄핵이 부결이 돼서 이제 없었던 게 됐는데 그거를 우리는 유심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중심의 하원에 대한 지역 대표형의 상원의 견제가 어떤 면에서 미국의 국가 안정에 크게 기여한 점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한번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고요. 또 하나 문제는 권력 구조가 그동안에 중앙 권력 구조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내각으로 가져가느냐 뭐 이런 문제가 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거보다는 중앙의 집행 권한을 어떻게 지방으로 수직적으로 권한 배분하느냐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야 됩니다. 중앙 권력 내에서 수평적 권력 배분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 권력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사실상 중앙 권력이 대통령 중임제건 내각 중임제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국민들을 우리가 설득을 할 때 상원을 만들면 국회의원을 또 늘리는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고 현재 국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갈등 이런 것이 많이 돼 있는데 이것을 견제하는 기구로서의 상원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늘리는 개념보다는 현재 단원제 국회를 견제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상원 그런 기구가 견제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상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해 나가면은 국민들이 좀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원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경찰의 수사 개시권 그리고 또 종결권 이렇게 주게 되면은 경찰의 권한이 엄청나게 비대하게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검찰 쪽에서 자치경찰제를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양원제를 도입한다 이러면 국회가 권한이 그래도 많은데 더 이렇게 권한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안성호 교수님이 제안해 주셨듯이 상원 의석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지금 300명 국회의원 의석을 그대로 두고 50명 상원을 늘린다고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반대 벌쩍 뛸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양원제를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결국은 국회에 권한 내려놓기다. 그리고 지방에 많은 권한을 주는 것. 그것이 저는 선결 과제이고 이것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면 우리 성경용 위원장님 말씀처럼 동시에 진행이 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좀 국민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토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주권자인 국민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해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주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방 분권을 이렇게 한다. 국회가 지방에 권한을 내려주는 것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기득권 내려놓기를 하면서 동시에 국회가 더 잘 운영되고 신뢰받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원제가 필요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이 필요하다 하는 걸 설득하면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도 뭐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의원분들 중에 8명 분당 8명에서 9명 정도 보좌관이 있는데 조금 양보해서 한 2-3명 정도만 줄이면 6명 정도로 제한을 하면 아마 경비는 거의 그걸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원의원 본국까지 다 되고 이 나머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 현재도 양원제를 전제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동시에 추진을 하되 제 생각에는 대선에 나오시는 분이 이 국민을 설득하는 거는 설득을 좀 저는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표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당선이 되면 뭐 이렇게 큰 것만 공약을 하더라도 당선되고 난 이후에 국민을 설득하면서 나라의 질서를 헌법 질서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설득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훌륭한 대통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예 모범적으로 지금 우리 성경용 이사장님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이시종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적인 상황이라도 과도적으로라도 국회 내에 준 분권 균형 발전원 같은 걸 좀 만들어서 한번 시행을 해보는 거죠. 또는 아예 대통령 산하에 분권 균형 발전 부총리제를 둬가지고 그 역할을 좀 국회 가서 협조를 얻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또 시도지사 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과도적인 이 상원 준비 단계를 거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제도 개혁은 헌법 개혁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득권 내려놓기입니다. 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개혁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섬기는 리더, 서번트 리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자치분권이다 또 균형발전하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저는 중대한 우리가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2009년에 인구가 최대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 계속 인구가 줄고 있고요. GDP는 2010년부터 해서 지금 계속 횡보가 정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2009년 10년 그 시기에 일본의 도도부현 지사들이 모여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인구가 지금 줄고 인구가 회복될 수가 지금 없습니다. 2100년까지 계속 지금 인구가 내려가게 되고 지금 모든 수많은 지방이 고령화되고 인구 소멸 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 눈에 지방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지방이 앞으로 살아있겠습니까? 저는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역사상 최초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지방을 보더라도 인구 소멸, 지역 소멸, 그 다음은 국가 소멸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나 우리가 지금 그거를 그 말을 하면서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다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원은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역전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 장본인 아닙니까? 제가 직접 그 일을 했고 매일매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상원 같은 그런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서 지방을 챙기고 자치분권 이루어지고 지방이 살만하고 또 국가의 재정 투자가 지방에도 이루어지고 이 일을 어딘가에 책임진 기관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눈으로 국가가 소멸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이거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비상한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를 더 아까 이 시설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양원제를 도입한다면은 국회를 세종으로 옮긴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여의도는 국회의 모든 역사를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상원이 설립이 되면은 그 상원의 위치가 여의도 국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으로 이전하는 국회는 무슨 상임위원회별로 쪼개서 내려가고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를 위원이다 해서 지금 정부도 쪼개져 내려가 있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정부도 온전하게 내려가야 되고 국회도 온전하게 세종으로 내려가야 국가 업무의 효율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상원은 지금 여의도에 위치하고 하원은 세종에 가는 이런 방식으로 돼야 국가의 비효율성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 하는 점도 꼭 좀 이렇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